병원 접수 창구 앞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접수 담당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보호자분이 진료 기록 열람 신청하셨네요? 네, 네, 지난주 화요일에요. 가족분이 열람 신청하셔서 기록 떴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족이요? 누가요? 저희는 개인정보라 성함까지는 보호자로 등록된 분이요. 직원은 미소 지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내 기록을 봤다고? 손에 든 대기표가 떨렸습니다. 번호가 적힌 종이. 평범한 병원 대기표였지만 갑자기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일주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65세가 넘으니 해마다 검진이 필수였습니다. 혈압도 조금 높고 당뇨 전 단계라는 말도 들었지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혈당 관리 잘하시고 짠 거 줄이세요. 약은 일단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오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검진 결과 어땠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괜찮대. 혈당만 조금 조심하라고. 다행이네요. 어머니, 운동 꼭 하세요. 걷기 운동이 제일 좋대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때 아들 눈빛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궁금한 듯 불안한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 집에 돌아와 저는 거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통장, 인감, 등본, 그리고 보험 증권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예전엔 두세 장뿐이었는데 어느새 여러 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보험 증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명 실손의료보험, 화재 간병보험, 생명 암특약. 저는 보험 증권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가입일자를 보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입했나?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왔을 때 그냥 사인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이 가입해줬다고 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보험증권 맨 뒷장을 보니 수익자 항목이 있었습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저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수익자라는 게 내가 죽으면 돈 받는 사람이라는 거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보험증권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추가 검사 일정을 잡아줬습니다. 혈당 수치 재확인 차원이었습니다. 병원 접수 창구에서 대기표를 뽑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건강검진 결과 사본 필요하세요? 사본이요? 왜요? 아, 최근에 보호자분이 기록 열람 신청하셔서요. 가족분도 관심 많으신가 봐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가 열람했다고요? 네, 컴퓨터에 기록 남아 있어요. 보호자 동의서 제출하셨더라고요. 언제요? 지난주 화요일이요. 지난주 화요일. 제가 집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신청했는지 알 수 있나요? 죄송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보호자로 등록된 가족분일 거예요. 저는 대기표를 꼭 쥐었습니다. 종이가 손안에서 구겨졌습니다. 누가 내 몰래 내 기록을 봤다는 거지?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은 아들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적으로 보호자가 아니니까요. 그럼 아들이 본 건가? 하지만 아들은 왜 제 허락도 없이 기록을 열람했을까요? 궁금하면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집에 도착해서 저는 현관문을 열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펼쳐진 서류가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없던 거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신청인 란에는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 사일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또 신청하려는 건가? 저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자꾸 제 기록을 보려는 걸까요? 문득 서랍장에 있던 파란 보험 증권들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보험 때문에?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아들이 왜 제 보험을 확인하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서랍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보험 증권을 모두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1장, 2장, 3장 모두 7장이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간병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보험 증권 뒷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가입 경로를 보니 대부분 설계사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계사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수 팀장. 최진수?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에 왔던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말이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요새는 실손보험만으로 부족해요. 간병비, 암특약 다 따로따로 준비하셔야 해요. 그래요? 근데 보험료가 비싸지 않나요? 괜찮아요. 어르신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분들 부담도 줄어들잖아요. 자녀분들 부담도 줄어든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사인했습니다. 아들 며느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습니다. 왜 그 설계사는 제 건강 상태를 그렇게 자세히 물어봤을까요? 당뇨 있냐, 혈압 높냐, 암 가족력 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갈게요. 얘기할 게 있어서요. 무슨 얘기? 그냥 엄마 건강 관련해서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위에 펼쳐진 보험 증권들을 바라봤습니다. 파란색 표지들이 형광등 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아픔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 아들인데, 제 가족인데. 하지만 가슴 한편이 싸늘했습니다. 저는 보험 증권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보험 증권들을 한 곳에 모아 클리어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일단 숨겨두자. 뭔가 이상해.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턱을 괴었습니다. 병원 대기표가 식탁 모서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지만 번호가 또렷했습니다. 그 번호를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차례가 오기를 누군가 기다리는 걸까? 다음 날 저는 병원 원무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저녁에 온다고 했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원무과 창구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 진료 기록 열람 내역 확인하고 싶은데요.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증하고 본인 확인 서류 있으세요? 네, 여기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프린트를 눌렀습니다. 최근 6개월 내역 뽑아드릴게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이었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내역. 환자명 박영숙. 열람 신청일 2025년 9월 17일. 신청인 박준호 아들. 열람 목적 보호자 확인용. 열람 항목 건강검진 결과 혈액검사 수치. 진단명 아들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아들이 본 거구나. 며느리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왜 내 몰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그 종이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열람 목적 보호자 확인용. 보호자 확인용이라니 무얼 확인한다는 걸까요? 제 건강 상태가 궁금하면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왜 몰래 기록을 열람했을까요? 문득 며칠 전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결과 어땠어요? 그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듯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내 기록을 본 뒤였구나.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숨겨둔 파란 보험증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보험증권을 하나씩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입 날짜를 보니 대부분 최근 1년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가입 경로를 보니 모두 같은 설계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설계사 최진수 팀장. 저는 보험증권 뒷면 연락처를 보았습니다.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해 볼까? 하지만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보험증권을 다시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앉아라. 밥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건강 어때요? 혈당 관리 잘하고 계세요? 응, 잘하고 있어. 병원에서 추가 검사 받으라고 하던데 언제 가세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 내 진료 기록 열람했지?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엄마. 왜 내 허락도 없이? 걱정돼서요. 엄마 혼자 병원 다니시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열람 내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확인? 뭘 확인한다고?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어머니 건강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이 아니면 왜 몰래 했어?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왜 내 기록을 봤어? 아들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험 확인하려고요. 보험? 네, 엄마 보험 여러 개 가입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건강 문제 있으면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 처리?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보험 처리가 뭔데? 아,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병원비 청구할 때 필요해서요. 아들의 말이 횡설수설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보험 처리는 제가 아플 때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저는 크게 아픈 데도 없는데 왜 벌써 보험 처리를 생각하는 걸까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아프기를 기다리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 아들인데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파란 보험 증권들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7장의 보험 증권, 모두 최근 1년 사이에 가입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각 보험 증권의 보험금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암 진단 시 3천만 원, 입원 1일당 10만 원, 간병비 1일 5만 원, 중증질환 진단 시 5천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아프면 이 돈들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배우자, 자녀.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수익자는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아들이 돈을 받는구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식이 부모 병원비 되는 게 당연하고 보험금 받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왜 이렇게 섬뜩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가입한 보험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제 정보를 확인하더니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저희 회사에서만 3건 가입하셨네요. 실손, 간병, 암보험이요. 다른 회사 것도 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보험개발원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손자가 예전에 만들어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 제 보험 가입 내역이 떴습니다. 가입보험 총 9건 9건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2건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각 보험의 가입일과 보험료를 확인했습니다. 월 보험료 합계가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상한 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10만 원은 어디서 나가는 걸까요? 저는 각 보험의 납입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제 계좌였지만 2건은 아들 계좌로 납입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신 내주고 있었구나.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왜 제 몰래 보험을 더 가입하고 아들이 보험료를 내고 있을까요? 며칠 뒤 저는 병원 개인정보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담당자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진료기록 열람 내역 때문에요. 보호자가 열람했다는데 정확히 뭘 받는지 알고 싶어서요. 담당자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9월 17일에 아드님이 열람 신청하셨네요. 건강검진 결과하고 혈액검사 수치 보셨어요. 그게 다예요? 네, 그리고 진단명 항목도 체크하셨네요. 진단명이요? 네,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주에 이런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 전에도 열람한 적 있나요? 담당자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있네요. 7월에도 한번 신청하셨어요. 그때는 암 검사 결과 보셨네요. 암 검사요? 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결과요. 다행히 이상 없으셨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암 검사 결과까지 확인했다는 게 섬뜩했습니다. 왜 암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하지? 왜 내 암 검사 결과를 봤어? 라고 물으면 또 걱정돼서라고 대답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대신 보험증권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설계사 최진수 팀장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진수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에 왔던 그 설계사였습니다. 저 박영숙인데요. 작년에 보험 가입했던 박영숙 고객님 기억나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근데 제가 가입한 보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요? 혹시 어떤 게 불편하세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요.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한번 찾아뵐까요? 어르신 상황 보고 조정해 드릴게요. 그럼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어떠세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해. 이 사람이 뭘 아는지. 버스가 멈추고 저는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기록 열람, 늘어나는 보험 설계사의 방문.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적 아들의 맑은 눈망울, 제 손을 꼭 잡고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 아이가 이제 제 병원 기록을 몰래 확인하고 보험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내 아픔을 기다리는 걸까? 아들일까요? 며느리일까요? 아니면 그 설계사일까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겁니다. 제가 아프기를 누군가 기다린다면 저는 그 사람을 찾아낼 겁니다. 금요일 설계사가 오기 전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보험 개발원 사이트에서 출력한 보험 가입 내역을 펼쳤습니다. 9건의 보험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험사에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보험사, 생명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보험 확인하고 싶은데요.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확인을 마친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네, 고객님. 실손의료보험 가입하셨네요. 2024년 3월에 가입하셨어요. 가입할 때 누가 신청했어요? 신청인은 고객님 본인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사는 최진수 씨네요. 수익자는 누구예요?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로 설정되어 있어요. 배우자 없으시면 자녀에게 가죠. 그럼 제가 아프면 돈이 나오나요? 네, 입원하시면 1일당 10만 원, 수술하시면 종류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입원 1일 10만 원, 수술 50-200만 원. 혹시 가입할 때 제 건강 상태 물어봤나요? 네, 가입 신청서 보니까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주의라고 체크되어 있네요. 어떻게 알았지? 저는 그 설계사한테 제 건강 상태를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두 번째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화를 돌릴수록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든 보험이 최진수 설계사를 통해 가입되었습니다. 가입 시기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8개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 건강 상태가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주의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각 보험의 보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수술비 실비 보장, 간병보험 간병인 고용 시 1일 5만 원,
최대 180일. 암보험 암 진단 시 3천만 원, 암 입원 시 1일 10만 원. 중증질환보험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 시 5천만 원. 상해보험 골절, 화상 등 100만 원 500만 원. 종이 위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제가 아프면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입원하면, 수술하면, 암에 걸리면. 이게 다 내 아픔의 값이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5번째 보험사에 전화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객님, 이 보험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입하셨네요. 온라인이요? 제가요? 네, 2025년 7월 23일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인터넷 잘 못해요. 혼자서 보험 가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청서에 고객님 휴대폰 인증이 되어 있네요. 휴대폰 인증이요? 네, 본인 확인 절차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7월 23일. 그날 뭘 했더라. 문득 기억났습니다. 아들이 집에 와서 제 핸드폰으로 뭔가 했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정부 지원금 신청하는 거예요. 핸드폰 인증만 해주세요. 그때 저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인증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게 보험 가입이었구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그 신청서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처리해줬습니다. 6번째, 7번째 보험사에도 전화했습니다.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최진수 설계사를 통해 가입했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8번째 보험은 간병보험이었습니다. 고객님, 이 보험은 특약이 많이 붙어 있어요. 특약이요? 네, 치매 특약, 파킨슨병 특약, 와상 상태 특약이요. 이런 질병에 걸리시면 매달 일정 금액이 나와요. 얼마나요? 치매 진단 시 매월 50만 원, 최대 5년이요. 그럼 총 3천만 원이죠.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3천만 원. 누군가 제가 치매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보험 누가 가입했어요? 신청인은 박준호 씨로 되어 있어요. 아드님이시죠? 네. 보험료는 아드님 계좌에서 자동이체 중이에요. 아들이 직접 신청하고 아들이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왜 내 몰래? 9번째이자 마지막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화재입니다. 제 보험 확인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 보험 가입하신 거 기억하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이 보험은 좀 특이해요. 요양보험이거든요. 요양보험이요? 네, 요양원 입소하시면 월 입소비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해드리는 보험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요양원 입소보험? 이거 누가 가입했어요? 설계사 최진수 씨가 추천하고 신청인은 박준호 씨로 되어 있어요. 언제 가입했어요? 2025년 8월이요. 2달 전이네요. 가장 최근에 가입한 보험이었습니다. 요양원 입소보험. 제가 요양원에 가면 돈이 나오는 보험. 누군가 내가 요양원 가기를 기다리는구나. 모든 전화를 끝내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메모지들. 보험 이름, 가입 시기, 보험금, 수익자.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시작해서 점점 보험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기본 실손보험이었지만 점차 암보험, 간병보험, 중증질환보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치매 특약과 요양원 입소보험까지. 마치 제가 점점 아프기를, 그리고 결국엔 요양원에 가기를 전제로 설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보험금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만약 제가 암에 걸리면 약 5천만 원, 만약 입원하면 일일당 약 25만 원 여러 보험 중복, 만약 치매에 걸리면 매월 50만 원, 5년간, 만약 요양원에 가면 월 입소비 50% 지원, 3년간. 내가 아플수록 돈이 많이 나오네. 그리고 그 돈의 수익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엄마, 왜 그래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건강 괜찮으세요? 병원 다시 가보셨어요? 또 병원 이야기. 저는 한숨을 참았습니다. 준호야, 요양원 입소보험이 뭐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내 보험인데 내가 모르면 안 되지. 엄마, 그건 나중을 위한 거예요. 만약 엄마가 혼자 계시기 힘들면 요양원 가실 수도 있잖아요. 나는 요양원 안 가. 지금은 그렇죠. 근데 나중엔 모르잖아요. 저는 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나중. 언제쯤의 나중일까? 내가 치매 걸렸을 때, 와상 상태가 되었을 때, 준호야, 금요일에 최진수 씨 온대. 너도 같이 와라. 왜요? 보험 정리할 거야. 너도 있어야지.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질문 목록을 적었습니다. 최진수 팀장에게 물어볼 것. 왜 이렇게 많은 보험을 가입시켰나? 대리 신청은 합법인가? 보험금은 누가 받는가? 해약하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볼 것. 왜 내 몰래 이런 일을 했나? 노트를 덮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8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부쩍 자주 찾아온 것도, 건강을 자주 묻던 것도, 병원 검진을 권유하던 것도 모두 이 보험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 건강이 아니라 보험을 걱정했던 거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금요일에 다 물어볼 거야. 왜 내 아픔에 값을 매겼는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메모지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숫자들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제 아픔의 가격표였습니다. 금요일이 오기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저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이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왔나?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안을 살피는데 제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제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침대 옆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뭘 찾는 거지?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서랍에서 파란 보험증권 묶음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펼쳐보더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험증권 뒷면, 수익자란, 보험금 항목까지 꼼꼼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을 더 뒤졌습니다. 통장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몰래 뭘 하는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는 보험증권을 다시 서랍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현관 신발장 뒤로 숨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가방에서 팸플릿 한 장이 삐죽 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겨자색 표지에 실버타운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요양원 팸플릿?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완전히 나간 후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험 증권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진 찍어갔어. 왜요? 왜 제 보험 증권을 몰래 찍어가는 걸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뭘 계획하는 거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저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왔니? 지연이도 같이 왔네. 네, 어머니. 오빠 마중 나갔다가 같이 왔어요.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1시간 전에 제 서랍을 뒤진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엄마는요? 나도 먹었어. 너희 거실에 앉아 있어. 저는 부엌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조용히 부엌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머니 보험증권 사진 찍어왔어. 나중에 최 팀장한테 보내면 돼. 역시. 여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엄마가 알면 서운해 하실 텐데. 아들 목소리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알면 안 되지. 우리가 조심하면 돼. 오빠, 우리 아빠 생각해봐.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이대로 놔두면 우리 아빠.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근데 엄마 몰래 이러는 게 맞나 싶어서. 최 팀장이 괜찮다고 했잖아. 어머니한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험금에서 차감되는 거라고. 지금 당장 어머니 돈 쓰는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보험금에서 차감된다. 그 말이 제일 섬뜩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나중에 아시면 어떡하지? 모르게 하면 되지. 오빠, 제발. 이번만 도와줘. 우리 아빠 진짜 힘들어 하셔. 어제도 약 먹고 자려고 하셨대. 며느리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근데 정말 조심해야 해. 엄마는 똑똑하셔. 알아. 내가 조심할게. 그리고 오빠, 요양원 상담도 신청했어. 요양원 상담? 벌써? 아직 엄마는 건강하신데. 최 팀장이 미리 해두래. 나중에 급하게 필요하면 대기 시간 때문에 못 들어갈 수도 있대. 지금 상담만 받아두는 거야. 어디 신청했는데? 실버타운이랑 요양병원. 최 팀장이 추천해 준 데야. 여기 팸플릿 있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본 그 겨자색 팸플릿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엄마가 보시면 큰일 나는데. 내가 잘 숨겨뒀어. 걱정 마. 저는 부엌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주도하고 있었구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금요일에 최 팀장 오면 어머니 서명 받아야 돼. 무슨 서명? 요양원 상담 동의서랑 계약자 대출 동의서. 2개만 받으면 돼. 엄마가 서명하실까? 최 팀장이 자료 준비해 온대. 어르신들 설득하는 노하우 있대. 괜찮을 거야. 노하우가 있다고? 며느리 목소리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이거 봐. 최 팀장이 보낸 시뮬레이션이야.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 3년 계시면 보험금 합쳐서 4,500 나온대. 그 중에서 대출 갚으면 우리 아빠 빚 정리하고도 남아. 4,500이요? 그렇게 많이? 응, 입원비, 간병비, 요양비 다 합치면 그래. 최 팀장이 계산해줬어. 내가 요양원에 3년 있어야 나오는 돈.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근데 여보, 엄마가 요양원 가실 리 없잖아. 아직 건강하신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팀장이 그러는데 치매 초기 증상 있으면 바로 갈 수 있대. 치매요? 엄마는 치매 없으신데. 아직은. 근데 최 팀장이 그러는데 혈당 높고 혈압 높으면 치매 위험 크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두래. 치매를 기다린다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치매 걸리길 바라는 것처럼. 바라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거지. 오빠, 나도 어머니 건강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을 위해 준비하는 거잖아.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오빠가 이해를 못해.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드신지. 매일 독촉 전화 오고 어제는 또 법원에서 통지서 왔대. 이러다 경매 넘어가면 우리 친정 집 없어진다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무능해서. 무능한 게 아니라 방법이 없잖아. 최 팀장 말대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해. 어머니한테도 해 안 되고 우리도 빚 갚고. 안전하다고?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알았어. 금요일에 최 팀장 오면 잘 도와드릴게. 고마워, 오빠. 그리고 이거. 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최 팀장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대. 오빠가 병원 가서 사본 떼와. 또요? 지난번에도 떼 갔잖아. 최신 거 필요하대. 보험 처리할 때 필요하다고. 알았어. 저는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며느리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이게 동의서야. 금요일에 어머니한테 서명받으면 돼. 뭐라고 써 있는데? 요양원 상담 동의, 계약자 대출 동의. 이 두 개만 받으면 끝이야. 엄마가 읽어보시면 어떡해? 최 팀장이 설명 잘한대. 그냥 노후 대비 상담 정도로만 말하래.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고. 속이는 거잖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나중에 문제 안 생기지? 최 팀장이 전문가야. 이런 거 수도 없이 해봤대. 문제 없어. 수도 없이 해봤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 비밀번호요? 왜? 나중에 대출금 들어오면 바로 우리 쪽으로 옮겨야 하잖아. 그건 엄마 허락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최 팀장이 그러는데 보통 이런 경우 가족이 관리한대. 어르신들은 돈 관리 잘 못하시니까. 내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네 친구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아들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받는 척하며 일어섰습니다. 응, 나 괜찮아. 나중에 전화할게. 가짜 통화를 하며 아들을 보았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방금. 너희 왔는지 몰랐네. 아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조용히 있었나 봐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1시간 전 제 서랍을 뒤진 손으로 지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너희 얘기 들을까봐 조용히 있었어. 며느리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부부 얘기 있잖아. 엄마가 들으면 민망하잖아.
저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그냥 평범한 얘기였어요. 평범하다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두 사람은 30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응, 조심히 가고. 현관에서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요양원 팸플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보험증권 사진도 며느리 핸드폰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도하고 있었어. 아들은 끌려가는 거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서랍을 뒤지고 보험증권 사진을 찍고 요양원을 알아보고 서명 동의서를 준비하고 제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다 계획이었구나. 저는 제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험증권을 꺼내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걸 찍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보험증권의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받는 거지. 아들 이름으로.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친정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이었으니까요. 저는 보험증권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열어.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발견한 것. 며느리가 내 서랍을 뒤짐. 보험증권 사진 찍어감. 요양원 상담 신청함 실버타운, 요양병원. 금요일 서명 받으려고 동의서 준비함. 내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함. 최 팀장이 모든 것을 계획함. 며느리가 주도하고 아들은 따라가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마지막 줄에 크게 적었습니다. 며느리를 조심하자. 저는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금요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후면 최진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며느리와 아들의 계획이 실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당하지 않아. 절대로.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었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날 속일 순 없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식탁을 닦고 소파를 정돈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했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건전지가 충분한지, 녹음이 잘 되는지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최진수 팀장이 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녹음은 잘 되었습니다. 녹음기를 식탁 아래 꽃병 뒤에 숨겼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목소리는 잘 들리는 위치였습니다. 오전 10시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최진수 팀장이에요. 최진수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진수입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녹음기가 잘 숨겨져 있나? 꽃병을 확인했습니다. 녹음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진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좋은 제안 가져왔습니다. 좋은 제안. 아들이 전화해서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최진수는 파일을 하나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랜이라는 제목의 컬러 인쇄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이 플랜이에요. 저는 말없이 자료를 보았습니다. 자료에는 요양원 사진, 간병인 사진, 밝게 웃는 노인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나이에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혹시 모를 상황이요? 네, 예를 들어 낙상하셔서 입원하시거나 치매 초기 증상이 오시거나 혼자 생활이 힘드실 때요. 최진수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요양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어머님 상태에 맞는 요양원을 추천해 드리고 입소 절차도 도와드리고요. 저는 자료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A월 250만 원, 요양병원 B월 180만 원, 주간보호센터 C월 80만 원. 가격표가 빼곡했습니다. 비싸네요. 그래서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은 현재 요양보험에 가입하셨잖아요. 그럼 입소비의 50%가 보험에서 나와요. 그럼 나머지 50%는요? 그건 어머님이 부담하시거나 아니면 최진수가 아들을 힐끗 보았습니다. 가족분들이 도와주시죠. 가족이 도와준다. 결국 아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였습니다. 최진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자 대출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혹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험 해약하지 마시고 계약자 대출 받으시면 돼요. 계약자 대출이요? 네. 어머님 보험 해약 환급금의 90%까지 대출 가능해요. 이자도 낮고요. 최진수는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보험들 해약 환급금 합치면 약 2,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대출은 2,200만 원까지 가능하죠. 2,200만 원. 아들이 전화해서 말한 숫자와 비슷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급하게 필요하신데 쓰시면 되죠. 병원비든 생활비든 아니면 빚 갚는 데 쓰든. 최진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죠.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최 팀장, 질문 좀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건강한데 왜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죠. 나중에 갑자기 필요하면 당황하시잖아요. 나중이 언제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머님 나이 생각하면 언제든 가능하잖아요. 저는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제 병원 기록은 누가 열람했어요? 최진수가 어리둥절한 표를 지었습니다. 병원 기록이요? 네, 제 건강검진 결과요. 누가 봤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봤지?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건 왜 내 허락도 없이 봤어? 걱정돼서요. 거짓말하지 마. 보험 확인하려고 본 거잖아.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최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최 팀장, 당신이 시켰죠? 최진수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냥 조언만 드렸어요. 가족분이 어머님 건강 상태를 아셔야 적절한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고요. 그게 조언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보호자가 가족 건강 확인하는 건 정상적인 절차예요. 정상적인 절차. 저는 서랍에서 병원 열람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예요? 종이를 테이블에 탁 놓았습니다. 7월에도 열람하고 9월에도 열람하고 암 검사 결과까지 확인했어요. 왜요? 내가 암 걸리기를 바란 거예요? 최진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신 거예요. 건강 확인은 보험 설계의 기본이에요. 기본이면 나한테 물어봤어야죠. 왜 몰래 했어요?
어머님이 귀찮아 하실까봐. 귀찮은 게 아니라 숨긴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좋은 마음이에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왜 이렇게 많은 보험을 가입한 거야? 엄마 노후 대비하려고요. 거짓말. 며느리 친정 빚 갚으려고 그런 거지? 아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수요일에 전화 통화 다 들었어.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최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최 팀장, 당신이 계획한 거죠? 계약자 대출로 3천만 원 빌려주고 나중에 내가 아프면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거. 최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합법적인 절차예요. 계약자 대출은 정식 금융 상품이에요. 합법이면 다 괜찮은 거예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가족을 돕고 싶었어요. 준호 씨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내 보험금으로 해결하라고 한 거예요? 최진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직접 말해봐. 누가 이 계획 세운 거야? 아들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팀장이요. 뭐라고? 최 팀장이 처음에 제안했어요. 장인어른 빚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더니 계약자 대출 방법을 알려줬어요. 최진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옵션을 제시한 거예요. 선택은 준호 씨가 한 거고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보험도 최 팀장이 추천한 거야? 네. 최 팀장이 어머니 나이랑 건강 상태 보고 이 보험들이 좋다고 해서 내 건강 상태는 어떻게 알았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최 팀장이 병원 기록 확인하라고 해서 그래서 내 몰래 확인한 거야? 최 팀장이 정상 절차라고 했어요. 보호자가 확인하는 건 문제 없다고요. 저는 최진수를 노려봤습니다. 정상 절차라고요? 최진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보호자가 가족의 건강을 확인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저는 그 방법만 알려드린 거고요. 방법만 알려줬다. 얄미운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보험증권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 보험들 다 필요한 거예요? 네, 어머님. 실손, 간병, 암, 중증질환, 요양 다 노후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몰아서 가입했어요? 그건 말해봐요. 왜요? 최진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복 가입이 유리하니까요. 중복 가입이요? 네, 같은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니까 수령액이 커지죠. 수령액이 커진다. 제가 아프면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수익자가 어머님이시면요. 저는 보험증권 수익자란을 보았습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수익자는 아들이네요. 최진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왜 최 팀장 말만 듣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도 몰랐어요. 최 팀장이 다 괜찮다고 엄마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도움? 뭐가 도움이야? 나중에 엄마가 아프시면 보험금 나오잖아요. 그럼 병원비 걱정 없고 나는 아프고 싶지 않아.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아직 건강해. 혼자 밥 해 먹고, 혼자 장 보고, 혼자 살아갈 수 있어. 알아요, 엄마.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아프기를, 요양원 가기를,
치매 걸리기를 전제로 계획을 세웠어.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최 팀장이 짠 거고, 저는 최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최 팀장, 당신은 도대체 뭐예요? 보험 설계사예요.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최진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합법적으로. 합법이면 다예요? 도덕은 없어요? 저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고객? 누가 고객이에요? 나예요. 아들이에요? 최진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고객은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보험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이 서류들 다 가져가세요. 저는 서명 안 해요.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최진수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노후 대비는 정말 중요해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해요.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진수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준호 씨 연락하시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수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아들과 저만 남았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최 팀장이 전문가라고 다 괜찮다고 해서.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이 아이도 속은 건가? 준호야, 최 팀장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 건강 상태 확인해야 적절한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 기록도 열람하고. 그게 불법인 줄 알았어? 아니요, 최 팀장이 합법이라고 했어요. 합법. 그 단어가 모든 걸 정당화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인가? 아니면 공범인가?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최진수라는 설계사가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 아들은 그 계획에 휘말린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꽃병 뒤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녹음기야. 오늘 대화 다 녹음했어. 녹음을요? 응. 증거 남겨야지. 저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최진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중복 가입이 유리하니까요. 수령액이 커지죠. 아들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네. 최 팀장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리고 엄마 보험 전부 정리할 거야. 정리요? 어떻게요? 변호사 만나서 상담받을 거야.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대응 방법 찾을 거야. 아들이 놀랐습니다. 변호사요? 응.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야. 법률 문제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엄마도 생각해 볼게. 내가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 한 건지.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간 후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대화가 전부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최진수의 말, 아들의 대답, 제 추궁.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한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제 최 팀장 만나셨다고. 그래. 어머니, 제가 가도 될까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 입장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후 2시 며느리가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밑이 퀭하고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현관에서부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모든 게 다요. 제가 오빠를 압박했어요. 아빠 빚 때문에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아빠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3천만 원 생겼어요. 보증 잘못 써서 저는 맨날 독촉 전화 받고 아빠는 우울증 약 먹고 정말 힘들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최 팀장이 나타났어요. 오빠 회사 선배가 소개했대요. 최 팀장이 그러는데 방법이 있다고. 어머니 보험으로 대출받으면 된다고. 회사 선배가 소개했다.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대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걸 하냐고. 근데 최 팀장이 계속 설득했어요. 합법이고 나중에 보험금에서 차감되니까 문제없다고. 며느리가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근데 제가 계속 졸랐어요. 아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오빠가. 며느리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이 아이도 힘들었구나. 지연아,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몰래 했어? 어머니가 반대하실 게 뻔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서웠어요. 어머니한테 거절당할까봐. 거절? 당연히 거절하지. 내 보험금으로 친정 빚 갚는 게 말이 돼?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를 원망해야 하나, 불쌍하게 봐야 하나. 복잡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여보가 온 거 알고 왔어요. 아들은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준호야,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최 팀장이 정확히 뭐라고 했어? 아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엄마 노후 대비용으로 보험 추천해줬어요. 실손보험, 간병보험 이런 거요. 그 다음엔 그러다가 제가 장인어른 빚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더니 최 팀장이 계약자 대출 얘기를 꺼냈어요. 언제? 작년 가을쯤이요. 최 팀장이 그러는데 어머니 보험 몇 개 더 가입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대요. 그래서 보험을 더 가입한 거야? 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연아, 너도 알고 있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저도 공범이에요. 공범.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가입한 보험이 총 9개야. 월 보험료 30만 원. 그중 10만 원은 준호가 대신 내고 있었고, 네. 그리고 계약자 대출 한도는 2,200만 원. 3천만 원 빚 중에서 2,200을 빌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어떻게든 마련할 생각이었지? 아들과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보험까지 가입한 건 나중에 내가 요양원 가면 그 돈으로도 보험금 받으려고 한 거고, 엄마,
말해봐, 맞아?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 팀장이 그렇게 추천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하다고.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제가 오래 살수록, 제가 아플수록 유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너희가 나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힘들었던 것도 알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내 허락도 없이, 내 몰래, 내 보험으로 너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잘못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우야, 최 팀장 명함 있어? 네, 왜요? 가져와 봐. 아들이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최진수 프리미엄 컨설턴트 생명 연락처 10-XXXX-XXXX 명함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VIP 고객 전문 상담 재무 설계 노후 대비 솔루션. VIP 고객 전문.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프리미엄 컨설턴트라 그럴듯하네. 저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 사람 너희만 속인 게 아닐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수법을 여러 번 썼을 거라고. 노인들 보험 여러 개 가입시키고 자녀들한테 대출 권유하고 수당 2번 받는 거지. 아들이 놀랐습니다. 수당 2번이요? 보험 가입할 때 수당 받고 대출 실행되면 또 수당 받고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 나오면 거기서도 수수료 떼고. 저는 명함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람 조사해 봐야 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월요일에 변호사 만날 거야. 변호사요? 응. 이게 불법인지 확인하고 최 팀장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야.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고소까지요? 그냥 보험 해지하고 끝내면 안 돼요? 안 돼. 이 사람 제대로 혼내줘야 해.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피해 보고 있을 거야.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건 너희 때문이 아니야. 최 팀장 때문이야. 하지만 가족은 용서할 수 있어. 엄마가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따로 봐야지. 최 팀장이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지난 1년 반을 되짚었습니다. 아들은 최 팀장과 처음 만난 날부터 보험 가입 과정, 병원 기록 열람, 대출 계획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아버지 빚 이야기를, 독촉 전화 이야기를,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최진수가 있다는 것. 그가 아들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며느리의 급한 마음을 이용했고, 제 노후를 담보로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것. 밤 10시가 넘어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현관에서 며느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변호사 만나시는 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 네, 저희도 증언할 수 있어요. 최 팀장이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유도했는지.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최 팀장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같이 싸우고 싶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하루 만에
우리가 같은 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월요일에 같이 가자. 두 사람이 떠나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최진수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집어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최진수 프리미엄 컨설턴트, 프리미엄 사기꾼이지. 저는 명함을 액자 틀에 끼워 넣었습니다. 벽에 걸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금요일에 최진수를 만나 추궁했다면 이제 월요일엔 법으로 맞설 차례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금요일 대화가 모두 담긴 녹음기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중복 가입이 유리하니까요. 수령액이 커지죠. 최진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이제 변호사한테 보여주면 돼.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편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들도 피해자였습니다. 최진수에게 속은 피해자. 물론 그들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제 허락 없이 제 몰래 일을 진행한 것.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고 있었고 이제는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최진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할 날. 도망치지 못할 거야, 최진수. 월요일 아침 저는 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였습니다. 정앤드 김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엄마, 들어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지영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박영숙입니다. 우리 세 사람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보험증권 9장, 병원 기록 열람 내역서,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최진수 명함. 김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먼저 녹음 파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녹음기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최진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복 가입이 유리하니까요. 수령액이 커지죠. 김 변호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계약자 대출은 정식 금융 상품이에요. 나중에 보험금에서 차감되니까 문제 없어요. 녹음이 끝나자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보험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요? 네, 보험 설계사가 고의로 중복 가입을 유도하고 과도한 계약자 대출을 권유한 거예요. 특히 어르신 명의로 본인 동의 없이 진행했다면 더 문제가 큽니다. 김 변호사는 병원 기록 열람 내역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호자가 환자 동의 없이 의료 기록을 열람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특히 보험 목적으로 열람했다면 더욱 그렇죠.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최 팀장이 합법이라고 해서 설계사가 합법이라고 말했다고 실제로 합법인 건 아닙니다.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김 변호사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첫째, 과도한 보험 해약. 필요 없는 보험은 즉시 해지하세요. 해약하면 손해보지 않나요? 초기 해약은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보험료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특히 중복 보장이 있는 보험은 꼭 정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신탁 설정. 어르신 재산을 신탁으로 묶어두면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신탁이요? 네,
본인 명의 신탁 계좌를 만들고 해약 환급금이나 보험금 수령 계좌를 그쪽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수익자 변경도 제한할 수 있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신탁 설정, 셋째, 보험사 컴플라이언스 신고, 설계사의 불법 행위를 보험사에 신고하면 회사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경찰 신고는요? 그것도 가능하지만 먼저 보험사 조사를 받는 게 효과적이에요. 보험사가 자체 조사해서 불법이 확인되면 그걸 근거로 경찰 고소도 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신탁 설정 절차랑 보험사 신고, 서류 작성까지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이구나. 그날 오후 저는 보험사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동행했습니다. 첫 번째 보험사 생명, 최진수가 소속된 회사였습니다. 보험 해약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놀랐습니다. 해약이요? 혹시 불만 사항이 있으세요? 네, 설계사 불만이요.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설계사 최진수 씨가 저 몰래 보험 여러 개 가입시키고 제 병원 기록까지 열람했어요. 컴플라이언스 팀에 신고하고 싶어요. 직원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 모셔올게요. 10분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플라이언스 팀 박 부장입니다.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상담실로 갔습니다. 박 부장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난 1년 반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보험 9개 가입, 병원 기록 열람, 계약자 대출 권유, 요양원 입소 계획까지. 박 부장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증거 자료 있으신가요?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이요. 최 설계사가 중복 가입 권유하는 내용 다 들어있어요. 박 부장은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최진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부장 표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조사요? 네, 최 설계사의 다른 고객들도 조사할 겁니다. 이런 수법을 여러 번 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 부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숙 고객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다시 보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박 부장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최진수 설계사 조사 결과입니다. 파일을 펼치자 여러 고객들 명단이 보였습니다. 최 설계사는 지난 2년간 총 37명의 고객에게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37명이요? 네,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중복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자 대출을 유도하고 일부는 해약까지 시켰습니다. 박 부장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최 설계사는 중복 가입으로 수당을 받고 계약자 대출 실행 시 또 수당을 받고 해약시키면 새로운 보험 가입시켜서 또 수당을 받았어요. 수당을 3번이나요? 네, 2중, 3중으로 수당을 챙긴 겁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서류는요? 박 부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보세요. 요양원 상담 동의서 템플릿이에요. 최 설계사가 만들어서 여러 고객한테 돌린 겁니다. 서류를 보니 제가 받았던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랜과 동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이 서류로 고객들을 설득해서 요양보험 가입을 유도한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템플릿이었구나.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 박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박 부장은 엑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최 설계사가 만든 고객 관리 시트예요. 고객 이름, 나이, 건강 상태, 가족 상황, 재정 상태가 다 정리되어 있어요. 화면을 보니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박영숙 68세 당뇨 전 단계, 고혈압주의 아들 1명 박준호 며느리 친정 빚 3천만 원 타겟 계약자 대출 2천만 원. 타겟. 저는 그저 타겟이었습니다. 최진수의 수당을 위한 타겟. 아들이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계획이었구나. 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 설계사는 고객들의 약점을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보험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이용했어요. 가족들을요? 네, 가족들 재정 상황을 파악해서 돈이 필요한 시점에 대출을 권유하는 거죠. 그럼 가족들이 어르신을 설득하게 되고요. 가족들이 어르신을 설득하게 된다. 바로 저희 경우였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빚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최진수는 그걸 이용해서 아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최 설계사는 즉시 해고 조치됩니다. 그리고 피해 고객들한테 보상 절차가 진행될 거예요. 보상이요? 네, 부당하게 받은 보험료 환불이랑 계약자 대출 이자 면제 같은 거요. 자세한 건 개별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박 부장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니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사를 나오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최 팀장한테 완전히 속았네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나도 이제 알았어.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알아. 이제 다 알아. 저는 두 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최진수야. 우리 가족을 이용한 사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는 보험 증권들을 깨냈습니다. 9장 중에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약하기로 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하나, 간병보험 하나. 이 두 개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7개는 해약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영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신탁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박영숙 신탁 계좌. 해약 환급금은 이 계좌로만 들어오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출금하지 않으면 아무도 손댈 수 없게 했습니다. 이제 안전해. 저는 통장을 서랍에 넣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보험이 몇 개나 되는지, 누가 제 기록을 보는지, 누가 저를 이용하려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알았고 대응했고 이겼습니다. 최진수는 해고되었고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괜찮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저는 벽에 걸린 최진수 명함을 떼어냈습니다. 액자에서 명함을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조각난 명함이 쓰레기통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저는 미소 지으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아들과 며느리를 저녁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요즘 저의 새로운 루틴이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30분 정도였지만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혈압과 혈당을 쟀습니다. 요즘엔 매일 아침 기록했습니다. 혈압 12,580, 혈당 105.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상 범위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시작한 건강 수첩이었습니다. 꾸준히 관리하니까 좋아지네. 아침 식사를 하며 저는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신탁 계좌에는 보험 해약 환급금 8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7개 보험을 해약한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아무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직접 출금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보험은 2개뿐이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과 간병보험. 월 보험료도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월 수입 국민연금 50만 원, 월 지출 생활비 30만 원, 보험료 10만 원, 의료비 5만 원, 월 저축 5만 원. 단순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오전 10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여보랑 같이요. 그래, 와라. 엄마가 저녁 해놓을게.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사갈게요. 괜찮아. 집밥이 제일이지. 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석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젠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는 게 편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었으니까요. 최진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7명의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를 했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사과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저녁 6시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려요. 어머, 고마워. 들어와. 식탁에는 제가 준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 엄마, 혼자 다 준비하셨어요? 응, 괜찮아. 엄마 아직 건강해.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 빚 다 갚았어요. 그래, 어떻게? 제 적금 깨고 여보가 일 더해서 시간 좀 걸렸지만 다 정리했어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보험금으로 갚으려고 했던 거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스스로 해결했어야 하는 건데.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괜찮아.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요. 다행이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지연아, 이거 읽어봐. 가족 재무 경계선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가족 재무 경계선 합의서 1조 의료정보 열람 금지. 보호자는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의료 기록을 열람하지 않는다. 긴급 상황 시에도 사후 통보한다. 2조 보험대출 상담 동석 원칙. 보험가입, 대출 신청 시 반드시 본인과 가족이 함께 상담한다.
제3자 설계사 등 단독 상담을 금지한다. 3조 수익자 변경 금지. 기존 보험의 수익자 변경은 본인 동의 없이 불가하다. 4조 위반 시 법적 대응. 위 조항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들이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응. 이제부터 우리 가족 규칙이야.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딱딱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명확해야 해. 그래야 서로 상처 안 받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지킬게요. 서명해 줄래? 아들과 며느리는 서류 맨 아래 서명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세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용서하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했나?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섬뜩했습니다. 제 건강 기록을 몰래 본 것, 제 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려 했던 것. 하지만 동시에 이해는 했습니다. 그들도 힘들었고 최진수한테 속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며느리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 너희도 피해자였잖아. 어머니, 대신 이제부터 제대로 하자. 숨기지 말고 명확하게 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조건부 화해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편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명확한 경계 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게 더 건강한 거였으니까요. 저녁을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좋아. 매일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니까 훨씬 나아졌어. 혈당은요? 정상이야. 매일 아침 재고 기록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다 관리하시고.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아직 젊어. 혼자 할 수 있어.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돌봐줘야 하고 요양원 갈 날도 머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건강했고 독립적이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안 늙었어. 밤 9시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현관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며느리가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며느리를 토닥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석 달 전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접수 창구에서 들었던 말. 보호자분이 기록 열람 신청하셨네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의심하고 추적하고 싸우고 이겼습니다. 힘들었지만 잘했어. 저는 서랍을 열어 신탁 통장을 꺼냈습니다. 박영숙 신탁 계좌 잔액 800만 원. 제 돈이었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오직 제 것. 저는 통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내 안전이야. 내 자유야. 책상 앞에 앉아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석 달간 기록한 건강 수첩이었습니다. 혈압, 혈당, 운동 기록, 식단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한 줄 적었습니다. 나는 아프기를 거부한다. 나는 건강하게 살겠다. 그리고 그 아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일. 오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문득 지난 석 달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68살입니다. 석 달 전 저는 누군가 제 아픔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병원 기록을 몰래 보고 제 보험을 늘리고 제가 요양원 갈 날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용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최진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가족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빚, 아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만나고 보험사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최진수는 기소되었고 제 보험은 정리되었고 제 돈은 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한 경계 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아프기를 기다리는 가족은 없었습니다. 다만 무지와 욕심을 파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제 건강과 돈을 제 손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고. 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나는 건강하게,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거라고. 녹음을 끝내고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나의 이야기 마이너스 2025.10.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너도 할 수 있어. 나처럼.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 전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했습니다. 싸웠고 이겼고 제 삶을 되찾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했어, 영수가.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평온하게 미래를 기대하며 1년 후 박영숙은 동네 시니어 센터에서 노후 재무관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최진수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37명의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박영숙의 아들과 며느리는 가족 재무 경계선 합의서를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숙은 오늘도 아침 산책을 하고 혈당을 재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